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입니다. 네. 저희가 벌써 이제 신영복 선생의 그 강의 나의 동양 고전독법 마지막 파트입니다. 예. 강의를 마치며 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트의 내용들은 불교, 신유학, 대학, 중용, 양명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페이지로는 471페이지입니다. 네. 워낙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사실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요. 워낙 중요한 대명사죠. 근데 우리가 동양고전 하면 이제 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논어나 아니면 노자, 뭐 장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기가 좀 지나서 불교, 신유학 뭐 이런 쪽은 좀 우리가 잘 다뤄보지 않았기도 했고. 맞아요. 근데 중요한 파트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신영복 선생님도 강의 때 여기까지 생각은 안 하셨다가 다루긴 다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끼워 넣은 마지막에 끼워 넣은 그런 파트입니다. 그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파트들이 분량이 적은 이유가 그러니까 너무 깊이가 있는 학문이고 맞아요. 자기가 이걸 다 다루기에는 좀 쉽지 않은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소개를 해야 되는 파트들이다. 맞죠,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책에 있는 이 책에서 이제 소개된 그런 것들만 동양고전만 우리가 좀 읽어도 웬만한 건 다 건드리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동양고전의 뿌리들은 동양철학의 뿌리들은 진짜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불교는 관계론이래요. 네. 관계론이고 연기론 자체가 관계론이라고 해요. 연기론. 그리고 주자학. 주자학은 이제 유교에서 이어진 건데 주자학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두 부분 불교 사상의 관계론 부분과 신유학의 사회적 관점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불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불교 사상의 핵심은 뭐라고 나오나요? 연기론과 깨달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철학의 최고봉은 화엄 사상이래요. 네, 이 화엄경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들어봤죠. 과연 어떤 거길래 한번 여기 보면 화엄경이 원래 이름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을 한번 풀이를 해보면 대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대라고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절대적인 대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 다음에 방광은 글자 그대로 넓다는 의미라고 해요. 공간적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방광이라고 했을 때 크고 넓다는 뜻으로 여기는 불이 이제 부처겠죠. 붓다인데 붓다를 수식하는 형용사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방광불이라고 하면 한량없이 크고 넓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붓다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화엄이란 자파 엄식에서 나온 말로 갖가지의 꽃으로 차린다는 뜻이래요. 그 경전을 수식하는 형용사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광대무변한 우주의 편만에 계시는 붓다의 만덕과 갖가지 꽃으로 장엄된 진리의 세계를 설하고 있는 경이라고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구나. 여기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개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이제 불교 사상에서는 부처는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부처란 깨달은 사람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게 부처라는 개념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뜻이 원래 공식적인 풀이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신영복 선생님은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그래서 자기만의 또 풀이를 해내시는데 그게 또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 파트에서. 화엄이라는 뜻은 꽃이 엄숙하다라는 뜻이래요. 꽃이 엄숙하다. 잡화엄식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꽃으로 장식된 세계를 화엄이라고 할 수도 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왜 고해가 아니고 고해 이제 불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고통의 바다. 고해가 고통의 바다인데 왜 고해가 아니고 꽃으로 장식된 화엄의 세계냐. 그쵸.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근데 이 의문 자체에 철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화엄은 세계에 대한 설명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대방광불이란 이 단어가 중요한데 대방이란 최고의 법칙이라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대요. 최고의 법칙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풀이가 나오는데 만약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큰 것이고 충분히 넓은 것이다. 한 포기의 작은 민들레도 그것이 땅과 물과 바람과 햇빛 그리고 가을과 봄, 여름과 연기되어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크고 넓은 것이 아닐 수 없다. 공간적으로 무한히 넓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연결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불은 붓다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아까 붓다라 그랬잖아요. 불이. 네. 근데 여기서는 깨닫다의 의미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 광대함을 깨닫는다는 뜻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기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다. 이런 의미. 작은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 돌 한 개라도 그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무한히 크고 넓은 것이 아닐 수 없다. 불교에서 깨달음의 의미는 바로 이 연기의 구조를 깨닫는 걸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드넓은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저마다 찬란한 꽃이 된다.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찬란한 꽃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475쪽에 보면 이 화엄학의 핵심이 바로 연기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고전을 읽어온 기본적 관점이 바로 관계론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불교 사상은 관계론의 보고다. 불교에서 깨닫는다는 것, 즉 각이란 연기의 망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들이 갇혀있는 좁은 사고의 함정을 깨닫고 개인이 갇혀있는 분별지를 깨달아야 되고 한 시대가 갇혀있는 집합표상, 즉 업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또 아래 나오죠. 우리의 현실과 그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구조를 깨달아야 되고 우리를 포섭하고 있는 문화적 기제를 깨달아야 하고 우리 시대의 지배 담론이 다름 아닌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깨달음을 다짐해 오고 있다. 그래서 깨닫는 것, 세계는 관계, 세계의 구조에 대한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다. 요런 말들이 나와요. 맞습니다. 전 여기서 보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연결이라는 게 가장 키워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그 불교 사상에서 뭔가 좀 살생을 금할라 하고 맞아. 네, 그리고 좀 더 자신을 숙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작은 개미라 할지라도 우리가 또 불교는 계속 이제 윤회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개미로 태어나면 그렇죠. 걔를 함부로 죽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나중에 업으로 쌓이니까. 되게 이런 사고 방식은 되게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할 것 같아요. 인간미가 있어요. 네. 생명 아무리 작은 것도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삼라만상은 존재가 아니라 생성입니다. 요거 한번 아래 한번 읽어주세요. 칸트 하면서 요중에 칸트의 물자체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물자체라는 생각은 순전히 관념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러한 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물은 그것이 물려받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미치고 있는 영향의 합으로서 그것이 맺고 있는 전후방 연쇄의 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식이란 사물이 맺고 있는 거대한 관계망의 극히 일부분에 갇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도 한번 읽어주세요. 수많은 사건들이 극소수만이 그 극소수의 극히 작은 부분들만이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그 전체를 볼 수 없는 거대한 과정 위에서 생멸하는 작은 점들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작은 점들에 대해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성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의식된 또는 의식되지 않은 다른 사건들로부터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은 원인이고 어떤 것은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해체 철학의 논리가 바로 이러한 인식의 원천적 협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물의 정체성은 애초부터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의 인식이 분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작은 우물을 벗어나기 위한 깨달음의 긴 도정에 나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철학도 배웠지만 거기는 확실히 그 뭐랄까 각각의 그 개별체의 그 독립적인 존재성을 되게 고유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근데 동양은 확실히 관계적인, 관계론적인 철학이고. 그래서 저는 이 근대가 확실히 그런 서양의 그런 담론 때문에 많이 고통을 많이 문제도 많이 야기시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존재론이 아니라 관계론이다.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존재론에 얽매여 살아갈 수 없다. 존재론은 각계존수잖아요. 그렇죠. 나만 잘 살면 되고 서로 간에 거리를 둬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도 조금 뭐 정답은 없겠지만 관계론적인 게 되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딱 인간이 태초부터 바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그 화학적 성분으로 인해서 유기체가 되고 그 유기체에서 이제 세균으로 되고 뭐 세균에서 이제 또 식물이 되고 맞아요. 식물에서 동물이 되고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란 한 존재가 있다. 우린 각각 다른 존재다 이런 거보다 이렇게 관계되어 있다. 그렇죠.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관계되어 와 있다. 이런 그게 거니까. 우주의 진실에도 더 가깝죠. 관계가. 그렇죠. 우주도 다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맞아요. 서로. 맞아요. 예를 들어 달과 지구도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달이 없어지면 지구가 난리 날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럼 지구는 부서지겠죠,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래 또 보면은 벽암록이라는 책에서 조주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참다운 도는 어렵지 않으며 오로지 간택을 경계할 따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간택이라는 말이 분별지라는 뜻이래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장자가 이야기한 우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갇혀있는 우물에서 벗어나야 하고 우리 시대가 집단적으로 갇혀있는 거대한 이데올로기 체계를 깨트려야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의식의 변혁 없이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쟁은 사상 투쟁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깨달음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인드라망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제석천의 그물망에 대한 얘기인데 인드라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석천이라는 그 궁전에 이제 그물이 걸려 있는데 그 그물 코마다 보석이 다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보석 하나하나마다 모든 보석이 다 비친다는 거죠. 자기 모습도 비추고 이게 이제 인드라망이라고 해요. 다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게 세계의 참된 모습이다.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봐도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에 이 온 우주가 다 비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우주가 다 담겨 있기도 하고 쌀 한 톨에 우주가 담겨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럼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비추고 있고 다 관계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아파하면 또 모든 사람이 또 아파하고 한 사람이 기쁘면 모든 사람이 기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관계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런 인드라망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세계의 구조를 변화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연기란 그런 건데 연기란 공간적이고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이고 동태적인 개념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연기를 상생의 개념이라고도 하고 연하여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연기를 보는 것이 바로 법이다. 법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공간적이고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이고 동태적인 개념이 연기다. 그렇죠. 만약에 공간적이고 정태적이라면은 예를 들어 뭐 한 공간
그 한 순간에만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적절한 예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1800년대가 가장 좋았다. 뭐 1800년대가 최고다. 나머진 다 쓸모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간적으로 정태적인 개념을 딱 박아버린 거잖아요. 맞아. 근데 연기 이어져 있다는 거는 시간적.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이어져 있고 동태적, 계속 변한다. 맞아. 연기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개념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나무 두 개를 맞대가지고 비비면 연기가 나잖아요. 네. 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목상마의 비유라 그러는데 이 연기는 그 연기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목상마의 비유인데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 자체는 나무가 없었으면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다는 거죠. 나무가 있기 때문에 연기가 생겼다. 서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체론적 연기 자체는 실체론적 존재가 아니라 관계론적 생성이다. 이런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떠한 존재도 인연으로 생겨나지 않은 게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도 공은 비어있다 이런 건데 비어있지 않은 것이 없다. 물과 햇볕과 흙이 사라지면 나무도 사라진다. 그래서 인과 관은 하나가 아니면서 서로 다르지 않다.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다. 이게 불이무이의 관계라고 하네요. 좋은 말이에요. 불이무이. 불교는 나중에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기도 해요. 네, 맞아요. 되게 깊어요. 진짜 깊은 학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철학, 특히 해체론에 의하면 모든 현상은 자기 해체적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본질은 오로지 관계 맺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현상은 이질적인 요소들의 잠정적 동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해체론의 핵심 논점입니다. 이러한 해체론적 논의 구조와 비교해 볼 때 불교 철학이야말로 존재론에 대한 가장 과격한 해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를 연기로 파악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모든 존재를 연기처럼 무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 사상은 모든 생명과 금수초목은 물론이며 흙 한 줌, 돌멩이 한 개에 이르기까지 최대의 의미를 부여하는 화엄학이면서 동시에 모든 생명의 무성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엄과 무상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불교 속에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회적 실천과 사회적 업적에 대하여 일말의 의미 부여도 하지 않는 무정부적 해체주의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래쪽에도 읽어주지. 그런 점에서 불교 사상은 해체 철학의 진보성과 무책임성이라는 양면을 동시에 함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책임성이란 모든 존재의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존재의 의미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언어가 어떤 지시적 개념이듯이 삼라만상이 어떤 지시적 표지로 공동화됨으로써 가장 철저한 관념론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것에 대한 의미 부여가 거꾸로 모든 것을 해체해버리는 거대한 역설입니다. 실제로 수당 이래로 선종불교가 그 지반을 널리 확장해가면서 이러한 의식의 무정부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 의미를 규정하고자 하는 송대의 신유학이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물론 최대한의 거대 담론체계에 있어서 금수초목은 물론 인생사 모두가 덧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화엄의 찬란한 세계이면서 동시에 덧없는 무상의 세계임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한계 내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직하고 우리의 시공에 참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논의가 다음에 검토하는 신유학을 통하여 조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최대한의 관계성을 말하면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고 풀 한 폭이 그 쌀 한 털도 되게 중요하다. 그 안에 우주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다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론 그 모든 게 공이다, 공허하다, 비어 있다. 이거 완전히 모든 것들을 극한으로 의미 부여를 하다가 또 극한으로 완전 의미를 없애버려요. 그렇죠. 야,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이 철학이라는 게, 이 깊이라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불교에서 그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어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네. 다 실제 이 세상은 실제로도 비어있다 그러잖아요. 네.
이건 과학적으로도 실제로도 이게 또 연결이 되고. 네, 그 되게 재밌는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근데 항상 이 연기론이던가 네. 그 색즉시공 공즉시생 이야기를 들으면 네. 딱 그 화학 성분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랑 전자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네요. 원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같아야 된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소가 6번으로 알고 있는데 네. 원소 주기율표. 네. 그러면 원자의 양성자와 네. 이제 원자 핵 6개와 전자 6개가 같은 개수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와 전자의 거리가 네. 엄청 떨어져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데 네. 그 월드컵 경기장 정가운데에다가 500원을 떨고요. 500원. 네. 그리고 그 관객석까지의 거리가 있죠. 네. 그 정도의 거리가 원자와 전자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율이 이 정도라 하더라고요. 가운데 비어 있네요. 그 나머진 다 그냥 진공이에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해석할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타인과 연결은 되어 있는데 근데 또 굉장히 멀리, 그러니까 내가 만약 원자 핵이라고 한다면 타인은 전자가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거리가 엄청나게 멀죠. 관객석에서 그 정가운데까지처럼. 그러니까요. 근데 그 공간이 비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나머지 근데 빈 공간도 분명히 있다. 그럼 빈 공간은 아까 말했던 불교의 약간 무성함. 근데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건 연기론.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되게 과학 철학적으로 재밌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이거를 좀 더 나중에 공부해보고 싶기도 해요. 저도 최근에 딱 이제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없을 무에 대해서 무념, 무상, 이거 무욕, 욕망이 없이 그게 어떻게 보면 성인의 경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욕망을 하나 가지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걸 이뤄야 되고 아니면 뭐 사람 어쨌든 모든 그 죄와 어떤 사건들이 욕망이나 이런 무가 아닌 유를 자꾸 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 같아요. 내가 무가 돼버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에 어울리고 다른 사람의 뭐 그런 뭐 도발이나 이런 거에도 막 흔들리지 않고. 예. 근데 진짜 그 노장과 장자의 비유처럼 그냥 강물에 떠다니는 빈 배. 빈 배면 뭐 솔직히 누가 쳐도 무슨 상관이에요. 비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즘 무에 대해 생각하다가 불교 사상도 무랑 많이 완전 네. 무다 이거는 가장 극인 것 같아요. 가장 극의 무의 상태. 맞아요. 절대적인 무이기도 하고 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진짜 극단적인 게 동시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작은 생명 하나에도 온 우주가 담겨 있는 그 맞아요. 이런 경지가 도대체 어떤 걸까? 부처님의 경지는 참 깊다. 그리고 요즘 현대 자본주의 사회, 현대 사회에서는 돌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무의 이런 사고 방식 이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무가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다 유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 돈 벌려고 그러고 맞아요. 부동산 가지려고 그러고 각자 욕망이 다 있잖아요. 다 유를 추구하긴 하죠. 다 유예요, 유. 그러니까 사건이 자꾸 막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약간 무를 좀 더 약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무로 갈 수 있는 약간 뭐랄까요, 돌풀님만의 생각? 이게 그러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왜냐면 일반 분들이 요새 서점 가면은 다 그러잖아요. 막 자존감이 낮다. 맞아. 그러니까 난 나를 모르겠다 이런 말 하는데 자존감. 그러니까 그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게. 근데 맞아. 이거는 역설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또 비워라라고 하는 거니까. 맞아. 도플님께서 좀 추천한다면. 자존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똘똘 내 안으로 똘똘 뭉치는 것 같아요. 완전 유해의 또 끝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 이런 걸 분명하게 하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근데 거기서 이제 더 플러스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로 간다는 게 저는 요즘에 이제 공부하면서 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오히려 채워 나가는데 제가 요즘에 그 문학 유튜브 거기서 이제 읽고 있는 책이 있었는데 정희진 선생님의 책인데 거기 한 문장이 나오는데 팍 꽂혔어요. 어떤 거냐면 감정은 생각이 감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성이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자꾸 사고하다 보면 논리가 감정이 된대요. 그런 맥락이 글이 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제 감정과 감성과 이성은 분리돼 있고 분리시키죠. 완전 다르다,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논점은 생각을 잡고 어떤 특정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나중에 자기의 감정이 된다. 그러니까 철학책을 자꾸 읽다 보면 무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인가 나의 감정이 되고 나의 평상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도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제 자신과. 요즘에 특히 이제 제가 주로 옛날에 했던 그 좀 그릇된 행동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관성이 있어 사람이. 맞아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다 있어요. 네. 우리 갑자기 갑자기 뭐 새로 태어난 것처럼 100% 성인이 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끊임없이 그냥 갈등하고 있어요. 요즘에 갑자기 게임이 재밌어서 또 게임을 하고 내가 왜 이러지? 뭐 내 눈빛이 흐릿한데 하면서 다시 또 돌아오고. 누구나 그럴 거야 아마. 맞아요. 갑자기 100% 이렇게 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오늘은 49%였지만 다음에는 50%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신을. 저의 경우에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방법은 그래서 책을 읽고 좋은 책 나에게 도움이 되는 철학책이라든지 책을 읽고 근데 운동도 요즘에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벌써 이제 오늘까지 하면 15일차 일 거야 아마. 매일 이제 하루하루 이제 찍고 올리고 실시간으로 올리거든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정말 함부로 말 못합니다. 진짜. 이제 아직 15일밖에 안 됐지만 이게 이제 100일, 1000일 되면 그 쌓인 시간들이 저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축적의 힘이니까. 네. 그래서 몸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저를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 바꿔가리라 생각해요. 그럼 일단 생각을 이렇게 몰두해서 생각을 감정으로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그죠. 근데 윤님도 그래서 이런 좋은 글들 많이 보고 많이 생각을 해서 윤님의 감정도 조금씩 변해왔을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철학 공부가 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불교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불교 다음에는 이제 불교의 도전에서 다른 이제 신유학이 등장해요. 이 배경이 있는데 480쪽에 요거 맨 위에 문단 한번 읽어주세요. 송대에 이르러 신유학이 등장하게 된 까닭은 훈고학 일변도에 한나라의 유학이 침체를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한대의 유학은 경의 자구 해석에 매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도 형식적인 예론의 논의에 치중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진남북조와 수당시대를 거치면서 불교와 도가가 유가를 압도하게 됩니다. 유학이 당시의 지적 관심과 요구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맞아, 이런 상황이었대요. 불교와 도가가 유가를 압도하는 상황.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송대에 접어들면서 경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광범하게 진행되었대요. 이게 남송의 주의에 이르러 집대성되는데 주자는 우주론, 인성론, 공부론 등 광범한 체계를 완성하고 사설을 확정했대요. 그 유교의 도통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주자학이죠. 네, 그러니까 주자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신유학의 배경이 있는데 한대의 형식적 문풍에 대한 반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 위진남북조 이후 지배적 조류가 된 불교와 도교에 대한 비판이 그 발단이라고 할 수도 있대요. 또 다른 통일 국가의 출현과 함께 사회 질서를 재건하려는 정치적 성격을 관가해서도 안 된다. 당시 상황이 이제 요나라에게 영토를 빼앗기고 금나라에게 유린당하여 남송으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송대의 신유학이 나왔다.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때 송나라는 정말 좀 최악이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국력도 최악이고 이때 문화 예술이 굉장히 발달했었던 시절이 송나라라고 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것이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금나라한테 뺏겼었죠. 남북송으로 나뉘고. 그래서 481쪽에 보면 주자가 공궁이 극에 이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임종을 앞두고도 대학을 장구하고 있었을 정도로 극진했던 이유가 당대 사회의 엘리트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라고 해요. 과거의 문풍에 대한 반성이라기보다
당면한 정치 사회적 현실에서 느끼는 위기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문명의 중심을 자처한 중화 사상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불교의 전례와 17세기 이후 서구 사상이 도입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네. 중국 이외의 문명이 있다는 사실에서 받은 충격이 컸대요. 그 중화주의 이런 게 중국은 늘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걸 망이라고 하지 않고 도가 정해지지 않는 걸 망이라고 할 정도로 그 중화주의가 문화주의적 세계관이 그들은 강했다. 옛날엔 근데 그럴만하게 강했죠. 네. 중국 자체가 아주 강한 국가긴 했죠. 그래서 중국은 불교가 유입됐을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중화주의의 타격을 받은 거죠. 아, 그렇게 보면 정말 불교도 대단한 것 같아요. 불교의 그 철학적인 깊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중국 이외에 다른 문명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불교 철학은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세계관의 변화를 요구할 정도로 대단한 문화적 충격이었다. 그리고 불교 사상은 현실적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유학을 대신해서 사회의 이념 형태를 규정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굳건한 지위를 점하게 됐대요. 그리고 불교 사상은 개인주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해체 사상을 내장하고 있다. 신유학의 등장은 불교의 이러한 해체주의적이고 반사회적인 사상 영향으로부터 사회 질서를 지키고 통일 국가를 만들어가야 할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확실히 불교는 자꾸 해체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유학은 어떻게든 이데올로기 그 지배 계층을 이제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약간 정반합이네요, 이것도. 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보면. 그래서 482쪽에 한번 문단 읽어주시겠어요? 네, 송대 신유학과 관련된 논의 중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송대 신유학에 이르러 비로소 유학의 철학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철학, 즉 필로소피는 어디까지나 서양의 문화 전통에서 비롯된 특수한 문화 아이템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 이후 중세의 스콜라 철학을 거쳐 근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소위 서양 철학은 현실과 이상, 현상과 본질 등을 구분짓는 이분법적 구조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적 구조라는 것이죠. 존재론적 구조이면서 동시에 신학적 구조라는 또 하나의 특수한 사유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철학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철학을 인류의 보편적 문화 형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오리엔탈리즘이 됩니다. 따라서 철학이라는 지적 활동을 보편적인 것으로 추인하기보다는 그것을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반론의 요지입니다. 철학은 서유럽 중심의 특수한 지적 활동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송대 유학이 철학화했다는 평가는 서양 철학 고유의 범주와 개념을 송대 유학에 적용하여 바라보았을 때만 부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단도 좀 재밌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철학이라는 게 서유럽 중심의 특수한 지적 활동일 뿐이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 단지 유럽이 이 서양 문화가 지금 주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철학이 지금 보편적인 세계 현상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체가 이분법적인 구조고 신학적 구조고 존재론적 구조인데 그거를 이제 너무 뭐 확대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좀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그 도울 선생님 책 읽었을 때도 네. 철학의 어원에 대해서 저희가 맞아요. 그 공부했었잖아요. 맞아요. 막 일본의 그 테츠카쿠에서 왔는데 그치. 그게 또 서구의 그때 당시에 무역인들로 인해서 막 지식인 그런 정보들이 오게 되고 알고 보니까 그게 뭐 더 가가지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 플라톤의 이제 이데아까지 간다. 맞아. 뭐 그런 말들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체의 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들이 갖춰 있는 우물이 있는데 그거를 동양인들이 이미 넘어선 어떻게 보면 관계론적으로 넘어선 부분들인데 그들은 항상 그런 철학을 해왔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이분법적인 또 신학적인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중세 공부했을 때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왜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일원화를 자꾸 신이 있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중요했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런 사고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맞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21세기가 오긴 했지만, 네. 신용호 선생님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 모든 그 혁명은 사상혁명, 철학적으로 혁명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사상혁명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갇혀 있는 우리 시대의 우물, 우물은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물. 저는 뭐 신용호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네.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걸 일단 뛰어넘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사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막상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도 다들 뭐 알고는 있잖아요. 네. 알고 있는데 실제 삶으로 딱 들어가면 야, 넌 돈 없이 살 수 있어? 당장 돈 없으면 거지가 되라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아요. 참, 예, 어렵죠. 너무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21세기의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게 민주주의의 위기인 것 같아요. 아, 그건 맞아요. 네. 민주주의.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성과를 이룩했었던 이 제도가 요새 많이 약간 그쵸. 종말의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아요. 민주주의로 투표해서 뽑았는데 트럼프가 뽑히고 EU를 영국이 탈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걸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까? 무섭죠. 네. 참 과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뭐 해답을 같이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다음 이제 또 보면은 이런 이제 불교 사상이 윤리 중심의 중국 사상이 확실히 중국 철학은 윤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윤리론 그런 걸 많이 따졌던 것 같고 이런 거를 철학적 사유로 심화하는 계기를 줬다. 그래서 불교의 등장은 중국 자체에도 많은 도움을 준 거죠. 그리고 483쪽에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주세요. 송대의 유학자들에게 불교 사상은 현실의 물질성을 제거하고 사회제도 그 자체의 존립을 부정하는 지극히 위험한 반사회적 사상이었으며 비윤리적 사상이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 해탈이라는 관념은 그 자체가 일종의 초윤리적이고 탈사회적인 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탈에는 일체의 사회적 관점이 없습니다. 사회적 책무도 사회적 윤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회적 실천과 사회적 업적에 대하여 일말의 의미부여도 하지 않는 무정부적 해체주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송대 유학자들에게 위기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주자로 대표되는 송대 신유학자들로 하여금 시대적 사명감으로 중용과 대학을 장구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해탈이 이런 의미로 될 줄 몰랐어요. 당시 시대에 해탈은 진짜 말 그대로 개인이 그냥 이제 해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윤리적이고 탈사회적인 무정부적 해체주의다. 이거 완전 진짜 무정부적.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불교를 믿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해탈하려고 노력하면은 사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불교가 이런 위험성이 있구나. 공동체도 뭐가 다 필요 그냥 해탈만 하면 돼. 예전에 그 보헤미안족 같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당대의 그 지도자들, 특히 지식인들, 송대 유학자들은 이거 위기다. 이거 불교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대응을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해탈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네. 너무 해탈 자체는 전 되게 좋은 걸로 봤었는데 사회적으로는 좀 이런 무리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불교는 한 말의 혼란기에 중국에 유입됩니다. 한나라 말기겠죠.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두미교 등이 중심이 되어 30여 년 동안 계속된 농민 반란과 삼국 쟁패의 혼란기에 유입되었다 그래요. 종교와 이성의 갈등은 사회 사상의 역사적 존재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갈등을 빚게 된대요. 사회적 혼란기에는 대체로
이성보다는 종교가 그 집안을 확대해 간다고 그래요. 중국 불교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중국 불교가 이러한 혼란기를 경과하면서 열반이라든가 불성 등의 사유를 내부로 이입하여 대승불교로 성립됐다는 게 통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중국 불교가 소위 승원 철학이라 그래서 승원이라는 거는 종교적 집단에 막대한 정치적 특권을 부여하여 그것을 이데올로기의 생산 기관으로 삼는 거였대요. 네. 한마디로 화엄 철학은 번세한 귀족 철학으로서 중앙 집권적 지배 구조에 적합한 것이었다. 그래서 뭐 객관적 실제를 도외시한 정신의 변혁을 강조했고 객관의 물질성을 제거함으로써 동시에 현실의 계급적 모순 구조를 부정하는 이데올로기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화엄 불교는 통일국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적합한 체계였대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한번 읽어주세요. 안록산과 사사명 등 군벌의 난, 왕선지와 황소의 농민 반란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만 난을 진압한 진압군이 군벌로서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할거하게 됩니다. 중앙 집권적 구조가 지방 호족 중심의 봉건적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죠. 중국 불교의 성격 변화도 이러한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수천태 당화엄이라는 승원 철학은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적 이데올로기이며 지방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의 봉건 정권으로서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생산이 불가능하고 불필요하게 됩니다. 봉건 정권에는 오히려 실천선이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종은 역사적으로 지방 분권적 봉건 구조와 결합됐다고 해요. 그래서 중앙의 지시와 간섭을 배제하는 해체적 본성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근본에 있어서 무정부주의라고 합니다. 일체 제도적 규제를 거부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대요. 선은 무교회주의와 상통하는 무조직, 무경전에 기반을 둔 가기요, 불심이었다고 해요. 선종의 이러한 성격과 구조가 그 후 사원 경제의 몰락과 보시체계의 와해에 만당의 혹심한 불교 박해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존속하게 되는 저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 선종은 민초의 철학인 도가의 전통과도 더욱 밀접하게 결합하게 되었다고 해요. 유무, 유의무의 같은 그런 도가 개념과 습합하게 되고 위진남북조 이래의 탈유가적 사회 상황을 심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또 읽어주세요. 한편으로 화엄학은 그 고도의 정치한 이론이 더 이상 발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선이 되고 이 선에 의하여 불교는 대중종교가 됩니다. 선종불교는 대중이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여러 층위의 내용을 버려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중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막강한 권력으로 나타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행사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전의 화엄학이 중앙정부의 권력을 합법화하는 이데올로기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종불교 역시 지방 봉건 정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송대의 신유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일국가를 재건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시대적 대응 과제의 일환으로서 등장한 것이라 해야 합니다. 종교와 이성의 갈등기에 비종교적 엘리트들이 직면했던 고뇌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무정부적 상황은 당대 사회의 엘리트 계층에게 있어서 시급히 개변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정치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486쪽에 불교와 신유학은 서로 이제 도전하고 응전했던 역사의 어떤 전형을 엿보게 한다. 역사의 매 단계에는 이러한 구도가 중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중층적 구도를 명쾌하게 드러내는 것이 역사 이해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번 시간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요 앞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하실 게 있나요? 이게 불교가 이제 등장하고 거기 이제 당대 사이에 이제 또 엘리트들이 또 그 유교를 이제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했던 거거든요. 재밌기도 하고 확실히 종교가 좀 그때 당시에도 서양의 기독교가 엄청난 오래 갔죠. 정말. 영향력이 아예 그냥 지구 흔들었는데
근데 대단하네요. 서양 사회는 거의 2000년 동안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가 없잖아요, 그죠? 기독교도 계속 가다가 카톨릭으로 가다가 분화한 것뿐이지. 네, 그게 이제 새로운 이제 종교 마틴 루터라든지 그게 분화된 거잖아요. 어쨌든 다 기독교인데.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불교가 그 원동력이 뭘까요?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독교의 근본적인 그 약간 매력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 근본적 법칙이 두 가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원죄 사상. 원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씻고 싶다라고 하는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잘못을 하면 살잖아요. 어떤 거든 간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그 부분을 참 잘 건드렸다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두 번째는 인간의 나약함으로 비롯된 약간 희망사항인 약간 메시아 사상. 메시아 맞아. 네, 뭔가 구원자가 온다. 맞아. 이 두 가지 사상은 되게 강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를 끌어당기기에. 맞아. 그래서 그렇게 오래 가지 않나. 근데 불교는 또 그거랑 또 달라요. 그렇죠. 뭐 메시아가 있진 않아요.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부처를 막 신처럼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내가 부처가 되는 거니까. 그 좀 다르잖아요. 맥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잖아요.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고. 이렇게 그런데 불교는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게 부처가 신이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해탈하고 내가 좀 더 뭔가 이제 비우고 내가 깨닫고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중심이 나에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 기독교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서구의 기독교를 봤을 때는 좀 약간 복종주의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하고. 근데 동양은 되게 주체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수련하고 내가 나로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또 재밌는 게 교회는 도시에 한복판에 있어요. 맞아요. 절은 산에 맞아요. 있어요. 산에. 맞아요. 이것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의 종교의 색깔이 워낙 달라서 너무 다르죠. 네. 근데 확실히 아까 비유하신 것처럼 그 기독교는 그러니까 교회는 합쳐서 교회는 이제 속세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물질 문명에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물질 문명을 더 극대화시키기. 대형 교회가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그 대형 교회는 주로 하는 게 교회 확장.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뭔가 트러블로 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 기독교 사상에서 제가 들었던 거는 되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써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사탄과 전쟁을 한다. 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그게 목표고 하나님의 병사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사탄과 전쟁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왜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근본 교리부터가 약간 투쟁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정당화되기가 되게 쉬울 수 있잖아요. 되게 이분법적이죠. 선이 있고 또 악의 세력이 또 있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약간 냉정하게 말하면 뭔가 기술 문명 발달시키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투쟁이니까 자꾸 싸우잖아요. 근데 동양권은 그냥 자연과 맞물리려 하다 보니까. 불교는 생각해 보면은 불교에 뭐 악당이라든지 악마가 있는지 거기도 지옥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쵸. 뭐 지옥 개념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는 사탄이 딱 있는데. 네, 그쵸. 그러니까 적이 있는데. 적이 딱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막 십자군도 하고 우리는 선이야, 너네는 악이야. 계속 그게 그 명분하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불교는 좀 다르단 말이죠. 그거는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뭐가 옳다 나쁘다 그런 건 없는데 조금 그게 있다는 거죠. 맞아.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어떤 한 종교가 절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봐도 기독교, 불교 뭐 다 섞여 있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나 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나 코로나도 컸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쵸. 기독교 교회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됐죠. 정말.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다 퍼졌어요. 맞아요. 아니, 특히나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굳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오프라인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뭐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뭐 안 봐주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좀 쉬운 그냥 약간
사회적 그냥 용어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용어로 그러면 다른 국가를 세워라 약간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인이잖아요. 사회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민과 시민의 차이가 뭐냐 생각하면 국민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부여되는 개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국민이 될 수 있죠. 근데 시민은 시민권을 따야 되잖아요. 그치. 시민권.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행히 시민권을 획득할 조건이 유리한 것뿐이죠. 근데 만약에 국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시민권 박탈당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스티븐 유처럼.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살려고 평생을 살려고 하면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정치적 행위도 하고 이 사회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간다는 건데 이번에 보여줬던 사건 같은 거는 시민으로서의 도리를 좀 다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 솔직하게. 종교가 진짜 몇십 년 전에는 존경을 받았는데 그렇죠. 네. 이제 요즘 종교들은 다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와중에도 뭐 저희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욕을 먹고 뭐 대단한 목사님들 분명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몇 번 봤는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그 자신이 직접 뭐 일을 하시더라고요. 목수 같은 일도 하고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저런 거 아닐까?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게 진짜 전도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요. 인간의 그 나약함, 그 인간의 공포심을 너무 자극해서 전도하는 게 많다. 맞아. 너 지옥 간다라는 그 텍스트가 굉장히 강력한 포교 방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지? 막스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걸 되게 좀 경계했잖아요. 유물론자니까. 경계했잖아요. 확실히 종교도 근데 좀 객관적으로 이제 철학 공부도 하면서 저는 이제 철학 공부하면서 좀 뭔가 좀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들이 좀 객관적으로 믿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시선이 바뀌고 뭐 좁아진 게 아니라 더 넓어진 거죠. 맞아요. 더 시야가. 제가 철학 공부를 하게 된 계기도 우리 목사님이 철학책을 소개시켜줘서 그런 분이 진짜 목사님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니 이 시국에 뭐 광화문 집회 가자 이게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믿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맹목적인 믿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많은 걸 아는 상태에서 믿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진짜 그 종교의 종자가 제가 알기로 으뜸이라는 그 종자로 알고 있거든요. 한자로. 맞아. 그러려면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해요. 특히나 종교를 좀 열심히 믿는 분들은 철학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그게 진짜 전도일 거고요. 네, 맞아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통하지. 근데 무조건 믿음만 강조하고 겁주면 누가 믿어요, 요즘에.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파트도 읽고 전체적인 생각이 요즘 느끼는 거지만 모든 사상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상 같은 건 없다. 그러네요. 불교도 그렇고. 어차피 사람이 만든 거라서.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인간한테 그런 게 있잖아요. 와, 이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거를 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같다는. 그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만이 진리야. 네. 이것만이 유일해. 네. 그러는 순간 적을 만들게 되고 너도 믿어 이렇게 막 이게 강요하게 되고 폭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안 돼, 진짜. 단순히 그냥 사상에 관련된 게 아니라 사상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만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인간한테도 있다고 봐요. 제가 요새 느끼는 제 가치관 개념인데 저는 타인을 못 믿는다 이렇게 좀 요즘 규정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긍정적인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타인을 믿지 않는다는 걸 보면서 야 되게 삐딱하다, 악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타인을 알지도 못해요. 우리 아무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족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가족도 알질 못해요. 제대로. 맞아요. 그래서 가족도 제대로 믿지 못해요. 근데 심지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나도 사실 저도 저를 모르겠어요. 맞아요.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제가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판에 내가 누굴 믿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확신을 하나? 그래서 믿는다는 거는 약간 의지의 문제지 확률상으로 정말 100%에 가깝다라는 확률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안다. 내가 뭔가를 확실하게 믿는다. 약간 그런 거. 이거는 되게 약간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또 위험해요. 위험하죠. 신을 믿는 것도 그냥 100% 믿는 것도
위험한 거고 확실히 깊은 믿음은 100%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을까? 맞아요. 의심하면서 질문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역대 기독교에서도 그런 많은 성인들도 질문을 많이 품었어요. 이게 진짜 맞나?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근데 사람에 대해서도 저도 이렇게 요즘에는 불신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만날수록 맞아요. 사람은 그래서 예전에 제 스승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신이고 사람은 사랑할 우리가 품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 사람이다. 그 정도 많이 되어봤던 거죠. 배신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철학 공부를 했는데 같이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지 않은 게 배신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배신을 많이 당하셨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 못 믿겠다. 그렇죠. 씁쓸한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요즘에. 당연한 구조라 봐요.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굴 믿나. 우리는 그런 걸 인정한 채 살아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사람을 완벽하게 안다. 뭐 예를 들어 연애할 때도 이 사람과 평생 가자. 그냥 이거는 의지의 문제지. 진짜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착각을 하면 그때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연애하신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나 너 없으면 안 돼. 나 너 없으면 죽어라고 하는 연애가 끝이 좋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그것도 서로에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계론인 건데. 맞아요. 한 가지 덧붙여서 그냥 이것도 그냥 교양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요즘 약간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데 그 어려운 건 다 빼고요. 양자가 우리의 가장 인간 말고 모든 물질 다 포함시켜서 가장 작은 세계의 단위이죠. 가장 미시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근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근본인 양자 세계에서도 재밌는 이론이 하나가 있어요. 양자는 알 수가 없다. 양자는 확률로만 존재한다. 이런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입자는 그러니까 그런 물질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입자동과 파동이에요. 입자는 우리 같은 거. 그러니까 한 개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왼쪽 손에 야구공이 있는데 이 똑같은 게 오른쪽으로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존재는 바로 파동입니다. 소리던가 빛 같은 거, 그러니까 막 소리, 뭐 파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여기에 왼쪽에도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자던가 파동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이 말 왜 했냐면 이거 정말 도움되는 말인 것 같아요. 양자를 봐보니까 우리 가장 원자까지 쪼개서 양자로 가보니까 이 양자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다.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뭔지 모르겠네. 뭔지 모르겠죠. 진짜. 이게 그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하는 거냐면 그 양자역학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 역사상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정확히는 없죠. 근데 핵심 한 줄만 말하면 우리를 가장 근본으로 삼고 있는 가장 작은 세계, 우리를 만들고 있는 근원체잖아요. 근데 그 양자 세계에서도 이런 딱 한 줄 텍스트가 나와요. 모든 건 확률로만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개념이 이게 옳다, 이게 맞다라는 것도 없고 내가 내일의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고 인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구나를 과학의 위로를 받는 개념인 거죠. 그러네. 그렇지 않아요? 시당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세계가 불완전해요. 맞네. 네, 입자일 수도 파동일 수도 있고. 그럼 뭔 말이냐 이게. 그러네. 그런데 하물며 그걸로 다 똘똘 뭉쳐서 생긴 우리 입자의 구성체인 우리가 완벽할 수 있다? 완전할 수 있다? 맞아.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도 어느 날에 단단하다가 어느 날에 흔들리는 거는 맞아. 아주 정상적인 우리의 근본이라고 봐요. 약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하죠. 근데 서양철학은 확실히 그 완전성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그게 좀 잘못 들어간 거야. 아까 그래서 기독교 사상에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모든 사상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완벽하다. 맞아. 이게 옳다. 그것만 추구하려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서 자꾸 움직이는 것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 지금 순간적인 것들, 그런 운동 이런 것들을 사유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강의 이 많은 내용들을 다 다뤄봤지만 이거 말고 다른 철학들도 그렇고 어떤 철학이 최고다 이런 것도 요즘 생각해봐도 당연한 거지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이것도 갖다 쓰고 저것도 갖다 쓰고 그런 거죠. 뭐. 내 생각도 항상 옳지도 않고 뭐 맞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2부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부 시간 마무리하고 2부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